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자,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주간 일정 챙겨봐야겠죠. 보시다시피 이번 주는 확인해야 하는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당장 오늘부터 G7 정상회의가 캐나다에서 개최되죠. 이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도 캐나다로 출국을 했는데요. 자, 이런 G7 정상회의는 내일까지 모멘텀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바이오 USA도 당장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됩니다. 이 바이오 USA,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개별 부스가 열릴 예정이고요. 또한 에이빌 바이오는 어떤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검 필요하고요. 바이오 USA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에는 미국에서 또 당뇨병 학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 특별히 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눈에 띄는데요.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일에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략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일정은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최근에 핫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뉴스도 있습니다. 바로 현재 시간 17일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최종 표결에 법안이 붙여지게 됩니다. 물론 미국의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에서도 시장이 요즘 핫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일정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탄력으로 부각을 받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또 수요일에는 아시아권이죠. 중국에서 6.18 쇼핑 축제가 열립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소비 진작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정권이 교체되면서 하달령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 진작에 대한 수요가 우리나라에까지 연결이 돼서 이어질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자,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에는 드디어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준의 FOMC 결과가 나옵니다. 금리에 대한 스탠스 변경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오는 만큼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겠죠. 끝으로 금요일장에는 당뇨병 학회, 앞서 말씀해 드렸던 바이오 USA에서 이어지는 모멘텀이고요. MSCI에서는 리뷰가 발표되기도 합니다. 자, 주 후반까지도 우리가 챙겨봐야 하는 일정이 많은데요. 자, 이러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해 내주면 좋겠건만 또 최대 변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기사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란 각지의 공습을 이어가면서 이 국제 유가와 증시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장기화된다면 유가 상승이 곧 물가 상승으로 이는 금리 압박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위험 자산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유가부터 팔로우업을 해볼까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WTI가 이미 202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해버렸습니다. 2022년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그 당시인데요. 여기까지 치솟은 거죠. 이란의 경우에는 원유 주요 생산국이기 때문에 공격을 당한 만큼 당분간 국제유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또한 높습니다. 물론 이 분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선반영이 됐다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란의 보복 수위라든지 미국의 참전 여부에 따라서 크게 바뀔 수가 있는데요. 또 여기에 핵심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부. 중동 지역의 원유 수송로인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소비량의 한 5분의 1에 달하는 석유가 매일매일 통과가 되는데 만약에 이란이 이곳을 봉쇄하거나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하게 된다면 살인적인 유가 급등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LS증권은 국제유가가 최대 80달러까지는 치솟을 수 있다라고 전망했는데요. 다만 오펙 플러스가 여기서 증산을 해준다면 잠시나마 안정될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도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달렸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뿐만 아니죠.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이로 인해 투자 자금도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 자산 바로
금이겠죠. 금값이 벌써 사상 최고가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한 상황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도 변동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 보입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하던 랠리가 잠깐 쉬어갔는데 이것이 잠깐 쉬는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인지 잠시 뒤에 두 분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캐나다에서는 G7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캐나다로 출국하는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자, 취임 12일 만에 첫 번째 국제 외교 무대 데뷔전이죠.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이시바 총리와도 양자 회동을 가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번 첫 만남은 이번 해외 방문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과 첫 대면에서 조속한 관세 협상과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어떤 청구서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곤 있지만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협상을 통해서 조속한 관세 협상 타결을 제안하고 한미 간 신뢰 구축에 집중하겠다라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성과를 거둬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와 또 대통령식의 발언 지켜봐야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기사 넘어가 보시죠. 자, 이번엔 미국이 아니라 대만 정부의 중국을 향한 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 정부가 중국 반도체 업계 양대 산맥인 화웨이 그리고 SMIC를 상대로 첨단 기술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자, 중국의 첨단 반도체가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대만의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와서 이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대만 무역국에 따르면 14일에 갱신된 전략적 첨단 기술 품목 거래 제한 기업 목록에 화웨이랑 SMIC가 새롭게 등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 이 목록에 오르면 대만에서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기술 같은 걸 수출할 때 대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TSMC 등 이 개별 기업이 별도로 대중국 거래를 일부 중단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주요 기업을 콕 집어서 제재 대상에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양국의 반응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세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궁금해지네요. 자, 지금부터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자, 또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예. 자, 그럼 오늘 키워드부터 공개를 해볼 텐데요. 과연 두 분 어디에 중심을 싣고 계실까요? Go or stop. 이스라엘, 이란 전쟁.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갈수록 심해진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좀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도 조금 있고요. 이제 저도 이제 주말 동안에 계속 이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는데 가입했던 분들에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도 단기에 주말에 이슈가 빨리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더 확전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인구는 900만 명인데 이란 인구가 8,800만 명. 이게 인구로 되면은 1대 10인데 게임이 안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정부가 특히 이제 네타냐후가 정부의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이번 전쟁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서도 좀 자제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안 됐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이란의 정권이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정권으로 바뀌지 않으면 분쟁이 앞으로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이제 조정을 할 때가 왔다. 이번 주가 되면 좀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이네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저도 비슷한 생각이지만은 네. 사실 뭐 단기화에 끝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는데 일단은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몇 가지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은 일단 지금 이스라엘의 의도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 중동에서 확실하게 자기네가 힘의 우위를 확인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지금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은 어떤 뭐 인구수라든가 전력인 상대가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죠. 이번에 이제 사실은 어떤 그 군사력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강하구나라는 걸 역시 한번 증명해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란이 사실은 반격을 했다고 하지만은 효과적인 반격이 아니죠. 네. 한 100대쯤 맞고 한 대쯤 때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란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강경을 채워 나가기보다는 이미 이란 외무장관의 그 발언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으면 자기네도 이제 보복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숙이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지금 이게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그런 과정에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주말 동안에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뭐 이 문제 가지고 통화도 했고 또 G7에서 이제 결국은 이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미국도 사실 이스라엘의 당초 의도는 이란의 아예 그 지도부까지 다 갈아치우겠다라는 게 의도였는데 사실 미국이 이걸 말렸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핵 협상에 대한 부분이 또 장기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좀 해주면서 핵 협상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미국의 가장 큰 어떤 그런 그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일단 요번에 17일 예정돼 있던 그 오만에서의 협상은 일단 취소가 됐는데 결국 이 냉각 기간을 가지면서 조금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의제를 가지고 좀 뭔가 이제 이란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기존보다는 좀 이제 수그러드는 그런 상황이 아마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냉각 기간, 그러니까 좀 장기화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악화되는 장기화보다는 조금은 이제 협상이. 완화되는 장기화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참 다행일 텐데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또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시장의 자금은 어떻게 이동하게 될까요? 첫 번째 한라인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 때문에 지금 안전자산으로 다시 시장의 자금이 옮겨갈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 마지막 우리 시장의 거래일만 봤을 때는 그래도 급등하는 쪽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또 이걸 마냥 내려놓기는 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하나씩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일단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수급이라든지 전체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실 이제 뭐 금요일 날장에서도 나타났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뭔가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들과 그렇지 않은 업종들의 어떤 그 차별화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금값의 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유가의 급등 결국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쉽게 봉쇄하지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그 위치 자체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이란보다는 오만의 영해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오만이 이거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 중국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이게 수급이 안 되면은 중국이 난감해져요. 그래서 그 중국이 이걸 가만 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사실은 지금 주말 동안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뭔가 개입을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최악의 상황까지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선 지금 최악의 상황을 가면 유가가 100불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정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게 국면이 힘들어지고 증시 입장에서도 여기서 진짜 그 의외의 하락폭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러기 전에 뭔가 이제 그 전에 뭔가 해결점을 좀 찾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 있는 이슈가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시장에서 유가라든지 방산 이쪽으로 쭉 쏠림이 강하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같이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협을 봉쇄하는 건 또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럼 해운주들 반응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뒤에 점검해 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연장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침 다행인지 G7 회의가 캐나다에서 이제 개최되죠. 잠시 뒤면 현재 시간으로 이제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상 간 또 화끈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협상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처음인데 너무 또 다이렉트하게 나오지는 또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두 분이 이제 만나서 이제 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히 두 분 개인적으로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좌관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이미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큰 그림만 몇 개를 던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없고요. 자세한 내용은 원래 나중에 이제 또 백업이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이제 7월 8일로 유예돼 있는 관세입니다. 관세 이제 90일 연장돼서 이게 90일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미국의 관세가 적용이 되는데 관세에 대한 이슈가 조금 언급이 되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이제 미군 주둔 철수나 이제 또는 주둔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간단하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그 짧은 시간 10분 동안의 의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 간단하게 던지고 난 다음에 차후에 G7 끝내고 난 다음에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셔틀 외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제 외교가 진행이 될 건데 뭐 이번에도 일본 수상과 함께 같이 만나면서 뭐 간단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차후에 아마 여기에 대한 내용도 진행될 것 같으니까 G7에서 뭐 결정될 일은 아니고요. G7 끝나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G7은 처음이니만큼 그냥 좀 안면을 트는 정도고 그렇죠. 시간도 관계상 뭔가 어마어마한 협상을 기대해보기 좀 어렵다. 다만 후속 조치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또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 일정을 앞서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정도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이오죠. 당장 현재 시간 16일, 오늘부터 19일까지 바이오 USA가 개최되고 또 주 후반에는 당뇨병 학회까지 다음 주 모멘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전 학회에서 그보다 중요한 건 바이오 USA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얘기한 것 치고는 많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시장 분위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예. 바이오 USA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박람회입니다. 그쵸.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뭐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참가하는 기업 수라든가 또 이제 뭐 한국 간의 어떤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어떤 구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은 여기서 이제 얼마나 다양한 어떤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뭐 이런 논의들이 벌어질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워낙 뭐 지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뭐 AI라든가 또 줄기세포, 뭐 펩타이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광범위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80여 개가 참여를 하는데 총망라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주목하는 부분은 CDMO 업체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이 바이오 USA에서 중국 기업들이 참여 못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오시바이오로직스라는 어떤 글로벌 탑티어의 그런 CDMO 업체가 사실은 이 미국이 최근에 어떤 특히나 트럼프 정권 이후에는 사실은 글로벌 이런 CDMO 업계의 성장이 좀 이제 생존을 위협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업체들이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런 공백을 좀 노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CDMO 업체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비롯해서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굉장히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요번에 이제 네. 어떤 독자적인 이제 부스들도 만들고 그러면서 굉장히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지금 뭐 최근에 1년에 이런 박람회라든가 또는 이제 학회를 보면은 명확해요. AI 신약
항체 치료제 이런 핵심 분야에 있어서 기술 방향이 집중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이전과 달라진 점은 기술력이라든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인 글로벌 협력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도를 우리가 이제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CDMO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좋습니다. 한번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또 일정 가운데 6.18 쇼핑 축제도 예정이 돼 그렇죠. 있죠. 네. 아, 우리나라 뭐 여러분도 예. 중국은 보통 보면은 11월 11일 광군제 여러분들 예. 빼빼로데이 때를 많이 아시는데 6월 18일 날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2010년도부터 중국의 2위의 기업이죠. 바로 이제 징둥닷컴이 6월 18일이 원래 징둥닷컴 오픈일입니다. 회사를 만든 날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뭐 베이징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에 많은 지금 지점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동시다발적으로 할인 행사를 하죠. 그래서 보통 광군제는 이제 알리바바가 주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6.18 쇼핑 축제, 징둥닷컴의 창립일인 이때를 맞춰가지고 또 할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여름이 또 막 들어가기 전에 방학해서 이제 쇼 오픈하기 전에 이제 많은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매출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6월 18일 기점으로 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유통이나 또는 이쪽 관련된 뭐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뭐 한학령 해제 이슈가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중국 관련된 뭐 화장품이라든지 식품 네.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섹터들 관심 있게 모니터링 하신다면 조금 더 수익이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상반기 최대 중국의 쇼핑 축제인 만큼 우리로 또 한알령이란 연결고리와 함께 수급 유입이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저희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어디에 무게를 실어야 될지 섹터 점검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점검 섹터 열어주시죠. 항공과 정유는 일단 빨간불이 들어와서 오늘도 유효하다라는 입장인데 항공은 세모 보입니다. 정유 유가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세요? 유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80보다는 한 100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건데. 왜냐면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안 할 거다라고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원래 이제 북이란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가 이제 맨 위쪽 부분인데 5만 해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이쪽 길이가 상당히 긴데 9km 정도가 폭이 좁습니다. 거기가 왜 그러냐면 옛날에 빙하기 때 거기가 사람이 걸어 다닐 정도의 땅이었는데 빙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가 가라앉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쪽 부분이 오만 쪽보다는 이란 쪽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음주운전 단속할 때 어떻게 합니까? 4차로, 10차로를 폭을 줄여갖고 그죠? 한 차로로 줄이듯이 굉장히 넓은 폭이 이 9km 지점이 바로 이란이 갖고 있는 해협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손 운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GPS를 가지고 자동 운전해서 들어가는 게 많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음주 단속하듯이 배를 일일이 하나씩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전 세계 유통량의 오일의 20% 그리고 가스의 30% 특히 중요한 거는 20%밖에 안 됩니다만 한중일이 여기서 수입되고 있는 게 90%가 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전체 수입량의 80%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는 거에 99%를 여기서 갖고 오기 때문에 원유요. 예, 원유가 네, 그리고 네. 가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80%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틀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했다고 그랬죠. 오늘하고 이번 주 한 수요일까지 이란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 가지고 여기를 봉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투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원래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영국 해군은 큰 싸움을 하기 전에 스테이크하고 원래 랍스타를 먹거든요. 그게 5월 25일 날 이미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 해군하고 특수전은 이미 알고 있었고 미국은 얘기 안 하고 있었지만 이미 이스라엘이 공략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쿠아일로로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걸로 저를 예상을 하고 이틀 동안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밴드나 다른 곳에 이제 계속 정보를 올려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제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고 정권 차원에서 지금 이란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이란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우라늄을 60% 이상 농축한
핵 미사일에 쓸 수 있는 그 우라늄을 다량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란 오피셜로 나왔던 게 보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란을 완전히 그 우라늄을 핵실험 못하게 타격하기 전에 핵실험을 해야 되겠다는 걸 오피셜로 어저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간단하게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정유주들을 조금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떤 뭐 SO일 정도 보면 될까요? SK 가스도 그렇고 좀 이따 가스 얘기도 할 건데 SK 뭐 가스도 네, 그렇고 네. 가장 센 거는 원래 이제 셀석유가 가장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네. 오히려 다른 종목들 급등하고 있는데 그 SO일은 급등하고 있는데 걔는 조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셀석유 같은 종목이 조정할 때가 좋을 것 같아요. 셀석유요? 네, 셀석유. 한국 셀석유가 있습니다. 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인데 다른 기업들 SO일은 쇼커버리는 거 급등 나오는데 걔는 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얻어봤고요. 의외로 장기화될 시그널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근데 항공주는 우리 시장에서는 안 그랬지만 뉴욕 증시에서는 유가에 대한 부담으로 압력을 좀 받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관군제랑 좀 맞물려서, 관군제가 아니죠. 쇼핑축제 6.18이랑 좀 맞물려서 이런 수요의 회복도 기대감은 있는데 당장 전쟁 병수 어디에 베팅해야 될지 좀 헷갈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증시에서도 사실은 그 항공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어요. 네. 뭐 KLM이라든가 루프트한자라든가 에어프랑스 같은 종목들도 전부 다 급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어떤 글로벌리 이렇게 같은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분쟁에 있어서 이제 항공주가 가장 영향을 받는 이유는 물론 이제 그 항공유의 상승도 영향을 받겠지만은 네. 항로의 변경이에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그 전쟁들이 나타날 이미 기존에도 사실은 국지전 때문에 항로를 변경해서 지금 운항을 하는 그런 편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란 이스라엘 문제까지 겹치면서 결국은 이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항공주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달갑지 않은 그러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조금 얘가 다른 게 항공주들은 이미 연초 주가보다 오히려 낮은 종목들이 많아요. 사실 랠리 과정에서 항공주가 좀 조명을 못 받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오른 게 거기다가 없어서. 환율이 이제 하향 안정이 됐고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항공주한테 긍정적으로는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달러 결제 항공유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한중 관계 개선이라는 부분도 역시 최근에 워낙 그 해외 관광객들이 워낙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기적인 이슈에 어떤 자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항공주에 대한 어떤 스탠스는 좀 관망 내지 보류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오르지도 못했고 오를 만한 요인은 충분히 있지만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 어떤 글로벌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 부분은 좀 보류의 스탠스가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주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기엔 약간 시기상조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요. 방산과 해운에 대한 얘기입니다. 해운은 앞서서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으니까 당분간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 수혜가 해운주로. 물동량이 증가하는 거다 물동량은 똑같은데 네. 그쪽 지역에서 막히다 보니까 예. 이제 다른 루트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큰 배를 컨테이너선을 운항하고 있는 회사들의 기름값은 올라가겠지만 비용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여기 대비 운임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뜻하지 않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금요일에 HMM을 추천을 드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죠? 그러고 간 다음에 주가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해운주들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슈를 좀 부각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운송량 같은 경우에 지금 밑에도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원유 전 세계 운송량이 30%가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가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원유나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에 80% 이상을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란, 이라크, 그리고 사우디, 그리고 카타르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가스와 정유를 거기에서 특히 우리나라 한중일이죠.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다 가져오는데 한중일에 타격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우방 예를 들어 갖고 뭐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그리고 어제까지 계속 확인을 해보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후티 반군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이제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그쪽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핵을 갖고 있는 인도의 또 적국이죠. 파키스탄이 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종교 전쟁이 상당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말에 이틀 동안에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조금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원유 그리고 해운 관련주들은 좀 포트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운주는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HMM이라는 힌트를 얻어봤었는데요. 아직까지 다른 해운주에 비하면 룸은 좀 남아있는 듯 보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방사는 지금 이스라엘, 이란도 그렇지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또다시 막 서로 하고 있어요. 드론 공격도 하고. 그럼 방사는 또 당분간 또 가겠네요. 그죠? 사실 방산주에 대한 입장은 그런 거예요. 너무 뉴스에 의한 이런 그 상승에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우리가 기존의 방산주들은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 흐름을 그냥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업황 사이클 자체가 워낙에 좋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정부가 그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보자산에서 이제 산업자산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방산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외교적이라든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것이고 결국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일단 지금 업황 자체가 좋은데다가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면서 방산업종은 이제 계속해서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날릴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보면 뭐 개별적으로 봤을 때도 현대로템이라든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네. 이런 게 이제 큰 계약들을 지금 또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또 기존 어떤 대장주들이 좀 주가에 대해서 좀 부담이 생겨버리니까 뒤늦게 이제 LIG 넥스원이라든가 예. 현대로템이라든가 이런 정도들이 네.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이렇게 되면은 방산업종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하반기에도 보면은 또 이제 어떤 중동 지역이라든가 또 동유럽이라든가 굉장히 다수의 어떤 수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결국은 계속해서 방산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겠고 또 하나의 단기적인 호재는 그거예요. 나토 정상회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GDP 대비해서 이번에 국방비 지출 목표를 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3%냐 5%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또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수혜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방위산업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이런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의 경우에는 대장 쪽의 수급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랫단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지난 거래일에는 풍산 그리고 저희도 룸이 조금 남았다고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 이런 쪽으로 저희도 조금 내려가 볼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최근에 가장 좀 부각이 된 게 풍산 같은 종목이에요. 네. 사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야, 풍산이 방산업종인 줄 몰랐다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정말요? 심지어. 그러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동안 조금 묻혀 있었기 혼자 때문에 조금, 예, 그 가치가 소외됐죠. 이제 뒤늦게 좀 발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 나가서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작은 종목들까지도 네. 그 시세가 이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워낙 지금 선도주들에 대한 시세가 너무 가파르게 강하게 단기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또 이제 쉬어갈 타이밍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이제 밑에 단의 중소형주들까지도 그 약수 효과가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산의 끝없는 랠리, 이제는 낙수 효과로 아랫단에까지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두 분은 한 종목 어디서 픽을 해오셨을지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삼성 SDS, SK가스, 예, 가스 원유의 연장선에서 보시나 봐요. 네, 원유 연장선이고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 주말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스전이 이란에 있습니다. 파르스 가스전인데요. 여기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금 터지면서 일부 지역, 그러니까 그 전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많은 시설들이 지금 파괴가 됐기 때문에 가스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뭐 LPG 같은 경우는 환경 친화적인 지금 그런 원료인데
SK가스 같은 경우는 LPG 쪽에 지금 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SK가스의 재무 건전성, 재무제표를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PBR도 0.5배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없긴 해요. 거래량이 좀 없긴 한데 거래량만 좀 터져준다면 SK가스가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전쟁은 또 언제 협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잘 대응을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분들 중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 SDS는 어떤 의미세요? 지난주에 제가 네이버를 네.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이제 그때 그리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 이제 뭘 할까 하다가 네이버를 했는데 카카오 했어야 되는데라는 후회를 많이 했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 하실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삼성 SDS를 하는 이유는 연장선상에 있어요. 왜냐하면 주말 동안에 이제 청와대 인사가 청와대가 아니고 이제 대통령실 인사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AI 수석이 발표가 됐죠. 네이버 그 센터장 출신이 이제 오면서 이제 AI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향후에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을 것이고요. 사실 삼성 SDS 같은 경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서버의 수요는 여전히 양호한 상황이고 지금 오히려 이제 IDC를 늘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 어떤 생태계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AI 컴퓨팅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사업에서도 역시 삼성 SDS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이제 AI 관련주들은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사실 삼성 SDS 같은 종목은 거의 오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런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안에서 대장으로 삼성 SDS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봤는데요. 저희의 말씀 바탕으로 중심 잘 잡아볼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